안녕,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을 벌써 세 번째 찍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찍을 때마다 다시 찍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이거를 마지막 시도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거 보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선생님 지금 세 번째 찍고 있어요, 세 번째. 자, 준비물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다들 교과서를 피도록 하세요. 자, 교과서 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시험 범위인 18페이지부터 펴도록 할 건데요. 18페이지를 피면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 구석기, 아이고. 여기 잠깐만요. 빨간색으로 합시다. 여기 구석기, 여기 신석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석기와 신석기에 비교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무슨 도구를 썼는지, 그리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아시면 돼요, 여러분. 특히 신석기 혁명. 왜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지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구석기 사람들 무리지어 다니고요. 자주 이동 생활을 하였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움집 그리고 정착 생활 하였다.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4대 문명을 볼 건데 문명의 발생 여기는 간단하게 보시고요. 또 넘어가서 22, 23을 보면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제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도 조금 구별되는, 반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메소포타미아는 왕이 신의 대리인이지만 이집트는 왕이 이제 살아있는 신이어서 절대적인 왕권, 신권 정치를 누렸다는 거.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개방적이지만 이집트는 폐쇄적인 지형이라는 거.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쐐기 문자를 사용하고 태음력, 60진법 등을 사용하였다면 이집트는 태양력, 십진법, 상형문자 같은 것을 사용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길가메시 서사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길가메시 서사시. 자, 페니키아 헤브라인은 가볍게 보시고요. 넘어갑시다. 인도 문명이 나와요. 인도 문명. 그래서 뭐 인더스강 유역에서 자리를 잡아서 하라파 모헨조다로 도시 문명이 일어났고 이제 아리아인들이 이동하면서 카스트제가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브라만이 가장 높은 계급, 그 다음은 크시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이렇게 있는데 이 아리아인들이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를 사용해서 이제 정복 활동하고 농사 지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해서 카스트제가 만들어졌죠.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태양, 물불, 자연산 자신에게 제사를 지냈고요. 배달을 완성하였고요. 브라만교를 성립하였다. 특히 브라만이 이제 가장 높은 계급이었다 아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중국 문명이죠, 여러분. 이쪽은 조금 가볍게 보시고요. 자, 봉건제, 주나라. 주나라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봉건제가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뒤에 우리 중세 서유럽 봉건제가 한 번 더 나오잖아요. 그래서 봉건제가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중세 서유럽의 봉건제와 다르게 이제 주나라 봉건제의 특징은 혈연 관계로 맺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혈연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혈연 관계가 당연히 느슨해질 수밖에 없겠죠. 혈연 관계가 왜 느슨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혈연 관계일 때는
당연히 우리 아버지, 우리 큰형님 당연히 왕으로 받들어야지. 당연히 모셔야지. 이게 당연하다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남이 되는 거예요. 남이 되고요. 이 제후들도 점점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내가 왜 쟤를 왕으로 모셔야 돼? 나 쟤 왕으로 모시기 싫은데 쟤랑 나랑 무슨 사이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혈연 관계가 느슨해지면서 제후들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부터 주나라의 권위가 무너지고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된다고 아시면 돼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고대 제국이 나오는데요. 고대 제국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볼만한 건 이제 다리우스 1세죠.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1세는 인더스강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고요. 그다음에 이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마련하였어요. 그리고 전국을 20여 개 주로 나누어서 총독을 파견하였고요. 왕에는 왕의 길이라고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왕의 길이라 불리는 도로도 건설하였다. 화폐, 도량형을 통일하였다. 아시면 되고요. 페르시아 자체는 관용 정책을 펼쳤죠. 그리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도 벌였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멸망했어요. 자, 파르티아와 사선왕조 페르시아 가볍게 보셔도 되고요. 가볍게 보셔도 되고요. 여기 페르시아 국제적 문화와 종교에서는 이제 페르시아가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다는 거. 그래서 다리우스 1세도 마찬가지로 조로아스터교를 후원하였다. 이것을 아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춘추 전국시대는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제자백과를 보면서 보았기 때문에 안 보는 걸로 할게요. 안 보는 걸로 하고 바로 진나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나라는 이제 시황제가 통일을 하였죠. 최초로 통일을 하였고요. 법과 사상을 토대로 통일을 하였어요. 그리고 9년제 실시하였고요. 화폐, 도량형, 문자, 수레바퀴 포까지 통일하였고 법과 사상 채택해서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상이나 학자들 탄압하였죠. 분서갱유 일으켰어요. 그리고 만리장성 쌓았고요. 영토를 확장을 하였어.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다가 결국에 통일한 지 15년 만에 멸망을 하였죠. 그 다음에 한나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나라는 진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나서 재통일되었죠. 중국이 재통일하였는데 두 명의 황제가 우리 교과서에 나와요. 바로 한 고조 유방과 무제가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고조 같은 경우에는 군국제 실시하였고요. 봉건제와 군현제 합친 군국제 실시하였고요. 무제 같은 경우에는 군현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진시황제와 같은 군현제 실시하였고요. 유가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어요. 흉노 정발하였고요. 고조선 정복하였고요.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져서 전매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전매제도가 무엇이냐? 소금과 철을 나라에서 생산하고 나라에서 판매하는 전매제도 실시되었습니다. 이거 아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무제가 죽고 나서 다툼도 일어나고 신나라가 잠깐 세워졌다가 호족들이 성장을 하면서 결국 사회가 혼란해지니까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한나라도 결국 멸망하게 되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그리스가 나와요. 고대 그리스가 나오는데 이쪽 지도를 한번 주요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폴리스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 한번 보시고요.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봐야겠죠?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정치 체제가 좀 다르죠. 아테네는 이제 평민들이 스스로 무장하고 전쟁에 참여하면서 평민의 지위가 높아지고 정치 참여가 확대되었잖아요. 이 뒷페이지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민주정치가 발달하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 거지만 일단 민주정치가 실시되었고요. 페리클레스 시기의 황금기였다. 민회가 실질적인 입법권을 가지고 있었고 관직과 배심원은 추첨으로 선출되었다. 추첨제였다.
주체문제였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그렇지만 여성 노예 외국인은 참여할 수가 없었다 아시면 됩니다.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시민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군사 통치를 실시를 하였죠. 이 강력한 군사 통치를 실시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어려서부터 엄격한 군사 훈련을 받아서 이제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에서 그리스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나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아테네 정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솔론 같은 경우에는 재산 정도에 따라서 일부 평민이 그러니까 부유한 평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요. 클레이스테네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 참여 솔론이 부여했던 재산 정도에 따라서 일부 평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것을 없앴어요. 재산이 없어도 평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도편 추방제를 실시했어요. 페리클레스 시기에는 여성 노예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성인 남성 시민이 민회에서 직접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직접 민주 정치가 이루어졌죠. 그리스 문화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나와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대해서 나오죠. 이 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동그라미 왜 이렇게 못 그릴까요? 자, 다시 이 지도 보시고요. 지도. 자,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대해서 볼게요. 알렉산드로스 동방 원정에 나서서 이집트 점령하고 페르시아 무너뜨리고 인더스강까지 진출을 하였고 헬레니즘 세계를 형성을 하였자 자기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었고요. 그리스를 이주시키고 그리스를 공용으로 삼고 그리스 문화를 여러 지역에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어요. 그리고 동방에 군주정 계승했고요. 동서융합도 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죠. 그렇지만 이후에 네 갈래로 나누어졌다 아시면 되고요. 이 그리스 문화와 동방의 문화가 융합된 헬레니즘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죠. 헬레니즘 문화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로마 제국이 나오는데요. 로마는 이제 공화정이 좀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서 공화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자,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라는 세 가지 정치 형태는 로마 공화국에 한데 모이게 되었다. 집정관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로마의 정치 형태는 군주정처럼 보인다. 원로원의 권위는 일종의 귀족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평민의 힘을 놓고 본다면 민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라고 해서요. 지금 원로원과 평민의 그 다음에 집정관에 대해서 나오자 원로원은 최고 의결 기관으로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귀족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집정관 같은 경우에는 최고 행정 기관인데 이게 사람들이잖아요. 두 명의 사람들. 그래서 이 집정관들이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주정처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평민회 같은 경우에는 평민들의 회의 기관이고 누구를 선출할 수 있어요? 호민관을 선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평민회를 보면은 민주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민회가 하는 일 체크를 잘 해두시고요. 평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뽑은 평민의 대표고 호민관이요. 그리고 평민에게 불리한 정책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였다 아시면 됩니다. 네, 로마 제정.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로마 제정이 실시되었고요. 로마의 평화가 이어지다가 동서로마로 나뉘게 되었다. 로마의 문화, 그리스도교 등장 확산 가볍게 보도록 하세요. 2단원으로 넘어갑시다.
자, 불교가 나와요. 이 단원의 시작, 바로 불교죠. 불교. 인도에는 지금 현재 브라만교가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말고 이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4대 문명 당시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지금이라고 그랬다고 현대 인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불교가 이제 성립될 때를 보면요. 크샤트리아와 바이샤가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제 평등과 자비를 강조하는 불교를 창시하면서 이 불교가 이 불만을 가지고 있던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세력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불교와 관련된 왕조들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마우리아 왕조와 쿠시안 왕조가 있어요. 마우리아 왕조와 쿠시안 왕조 지도 한번 보시고, 지도 한번 보시고요.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 때 왕은 아소카 왕이죠, 여러분. 아소카 왕. 그래서 아소카 왕 여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도를 통일하였고요. 뭐 도로망 정비하고 관리도 파견하고 이런 식의 일을 했는데 불교를 굉장히 장려를 많이 했었죠. 불교 장려를 많이 해서 사원이나 불탑을 세우기도 하고요. 뭐 승려를 파견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당시 마우리아 왕조 당시에는요.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산자부 불교가 발전하였다. 그리고 이거는 동남아시아 등지로 전파되었다를 아시면 되고요. 쿠시안 왕조를 볼게요. 쿠시안 왕조는 카니슈카 왕 때 전성기였고요. 마찬가지로 불교를 굉장히 장려하였는데 이 쿠시안 왕조 시기에는 개인의 해탈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구제를 강조하는 대승불교가 발달을 하였고 대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한반도, 일본 등의 동아시아 쪽으로 많이 퍼졌다 아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인도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된 간다라 양식이 발달을 하였다는 것도 아시면 됩니다. 힌두 문화와 그리고 관련된 왕조는 가볍게 보시도록 하시고요. 쭉쭉쭉 넘어가서 이제 59페이지에 위진남북조 시대를 볼게요. 여러분, 후한이 멸망하고 나서 위촉으로 나뉘었다가 이제 진나라가 통일을 했다가 북방민족이 화북지방을 차지하면서 남북조 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 남쪽이라고 하면은 여기 창장강 이남지역, 여기가 창장강 이남지역이라고 하죠. 남쪽에는 한족이 세운 남조가, 그리고 이 화북지방에는 북방민족이 세운 북조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화북지방이 북이에 의해서 통일되었잖아요. 선비족이 세운 북이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는데 북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족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한족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효문제가 무슨 정책을 실시하였다? 한화 정책을 실시하였고요. 그래서 한족의 언어와 의복을 사용하게 하였고요. 선비족의 성씨를 한족의 성씨로 바꾸도록 하였어요. 선비족의 성씨를 한족의 성씨로 바꾸게 하였다. 이런 것들, 이거 다 한화 정책의 일환이죠. 이런 것들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강남 지방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구품중정제가 이제 관리 선발 제도였죠. 위진남북조의 관리 선발 제도였는데요. 여러분, 지방의 호족들이 중앙의 관리로 진출하고 제대로 관직을 독차지하면서 문벌귀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문벌귀족으로 성장하게 되었고요. 이 문벌 귀족들 비슷한 가문끼리 결혼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 아시고요. 다시 이 분열된 중국을 통일한 것이 바로 수나라죠. 수나라인데 문제와 양제가 나와요. 문제와 양제가 나오는데 문제가 이제 수나라를 재통일한 황제죠. 그래서 국가 재정과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제도와 군사제도 정비하였고요. 구품중정제를 시행했던 것과는 달리 시험을 보는 과거제를
실시하였어요. 과거제를 실시하였는데 이 과거제는 왜 실시하였느냐? 국토중정제가 이제 추천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의 호족들이 관직을 도차지할 수가 있었는데 과거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바로 이때 성장한 문벌 귀족의 관직 독점을 방지하고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제를 실시하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벌 귀족을 견제하는 용도예요. 문벌 귀족 견제고요. 문벌 귀족 견제. 그리고 양재 같은 경우에는요. 화북지방과 강남지방을 연결하는 대운하, 여러분들 잘 아는 대운하 건설을 해서요. 이제 물자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남북 간의 교류를 촉진시켰죠. 그런데 이 대운하 건설하면서 노동력이 자주 동원되니까 백성들 불만 당연히 샀고요. 고구려 원정도 세 차례나 갔지만 다 실패를 했죠. 그래서 결국 점차 쇠퇴를 하다가 반란이 일어나서 건국된 지 37년 만에 멸망하였다 아시면 되고요. 당나라 볼게요. 당나라, 수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당나라의 고조가 금세 건국을 하였죠. 고조가. 그래서 태종이 율령체제 완성하였고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자, 통치 제도를 보면은 삼성육부도 있고 균전제, 조용제, 부병제가 있어요.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여기 밑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 균전제가 뭐예요, 여러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균전제는 성인 남성에게 일정한 토지를 나누어 주는 것이고요. 조용조 같은 경우에는 곡물, 노동력, 직무를 납부하는 세금 제도죠. 세금. 그리고 부병제 같은 경우에는요. 농한기에 군사훈련 받고 전쟁이 일어날 시 병사로 복무하는 병농일치제예요.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당나라가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되었느냐? 일단 탈라스 전투에서 졌어요. 탈라스 전투에서 졌고요. 안사의 난을 겪으면서 위기를 맞이하였다. 안사의 난은 여기 나와 있죠. 알록산과 사사명이 일으킨 반란인데 이 안사의 난 때문에 위기를 맞았어요. 안사의 난 때문에 위기를 맞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권력 다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절도사 권한이 강화되었죠. 절도사 권한이 강화되고 결국에 절도사 세력에게 멸망하였다를 아시면 됩니다. 절도사 세력에게 멸망해서 송나라 건국한 사람 조광윤도 절도사 출신이죠. 그래서 절도사 세력에게 멸망하였다 아시면 되고요. 당나라 문화는 가볍게 보세요. 자, 여기 안 봐도 된다고 했었죠? 쭉쭉쭉 넘어갑시다. 자, 이슬람 제국 보도록 할게요.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여러분, 무함마드가 이제 세웠고요. 우상숭배도 금지하고, 유일신 알라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탄압받아서 근거지를 옮긴 사건, 해지라로 한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무함마드가 이제 죽은 이후에 이슬람 제국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었죠. 여기가 무함마드. 그 다음에 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게 되는데 정통 칼리프 시대는요. 칼리프를 선출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4명의 칼리프가 사례로 선출되던 시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하고요. 이때 영토 많이 확장을 했어요. 이슬람교 정복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강요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가 빠르게 전파될 수가 있었어요. 자, 우마이야 왕조 볼게요. 우마이야 왕조는요. 이제 더 이상 선출이 아니죠. 세습을 하면서부터 우마이야 왕조가 성립이 되었는데 이제 이 정통성을 두고 시아파와 순니파로 나뉘게 되었고요. 굉장히 넓은 대제국을 건설하였지만 아랍인을 우대하고 비아랍인을 차별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만을 사면서 아바스 왕조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아바스 왕조는 민족 차별 정책을 폐지하고 모든 신도는 알라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이슬람의 원칙을 내세웠고요.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였죠. 당나라랑 벌였던 탈라스 전투에서. 아바스 왕조도 후우마이야와 파티마로 나뉘게 되고 몽골에게 멸망을 하였죠. 자, 또 넘어갑시다. 쭉쭉쭉. 이슬람 문화권은 가볍게 해보세요, 여러분. 쭉쭉쭉 넘어갑시다. 자, 드디어 서유럽의 봉건사회가 나왔네요. 서유럽의 봉건사회가 나왔어요. 자, 이 지도도 잘 보시고요. 자, 프랑크 왕국을 보기 전에 일단 여기 로마 곳곳에 게르만족이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많은 게르만족들이 자리를 잡았지만 가장 오래 번영하였던 것은 바로 이 프랑크 왕국이죠, 여러분. 프랑크 왕국. 자, 프랑크 왕국은 5세기 말에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여서 로마교회의 지지를 받았고요. 8세기 초에는 서유럽을 침입해온 이슬람교를 막아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8세기 후반에는 카롤루스 대제 때 전성기였잖아요. 그래서 카롤루스 대제가 영토를 확장하였고요. 정복한 지역에 크리스트교 전파하였고요. 로마 교황에게서 서로마 황제 관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서로마의 명맥이 이어지게 되었죠. 카롤레스가 대제가 죽은 다음에 이제 전성기가 지났죠. 전성기가 지난 다음에 프랑크 왕국이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분열이 되었죠.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 오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기원이 되었다. 이것까지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봉건제가 나오죠, 여러분. 봉건제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앞에서 봉건제를 봤어요. 주나라 봉건제와 이 중세 서유럽의 봉건제가 어떻게 다른지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유럽의 봉건제 같은 경우에는요. 죽음과 봉신이 각자의 의무를 지니는 쌍무적 계약 관계다. 그렇지만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혈연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차이점을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봉신이 주군에게 받은 봉토는 장원의 형태로 유지가 되고요. 농노들이 있었는데 이 농노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이사를 맘대로 갈 수가 없어. 이거를 바로 잠시만요. 다시 농노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 마음대로 이사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토지에 예속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특징들. 이 봉건제가 유지가 된다는 건요, 여러분, 지방 분권적인 정치 형태라는 거예요. 이거랑 반대되는 말이 바로 중앙 집권적이라는 거겠죠? 중앙 집권적이 아니라 지방 분권적인 정치 형태다 아시면 되고요. 이제 크리스트교 확산을 볼 건데 이 봉건제에서 여러분 지금 보면 여기 수도원정이랑 대주교도 주군으로부터 봉토를 하사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 임명권도 국왕과 제후가 차지하는 일이 많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속화되었고요. 성직자가 혼인할 수 없는데 혼인을 하거나 성직 매매를 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10세기 초반에 일부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혁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1세기 후반이 되면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일리 4세가 또 다시 성직자 임명권을 둘러싸고 대립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사건이 바로 카누사의 굴욕이고요. 카누사의 굴욕의 결과 교황의 우세로 끝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교황권이 점차 강화되었다. 언제까지? 13세기까지. 이런 걸 아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요. 여기서 볼 거는 하나입니다. 건축. 그래서 피사 대성당 같은 경우에는 로마네스크.
여기 아치와 여기 돔이 특징인 로마네스크, 그리고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고딕 양식이 유행을 하였죠.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그다음에 고딕 양식이 유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고딕 양식은 뾰족한 첨탑과 그다음에 화려한 생유리, 여기 스테인드 글라스가 특징이다. 이런 것들 아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비잔티움 제국이 나오네요, 여러분. 비잔티움 제국. 비잔티움 제국은요, 동로마 제국이죠. 동로마 제국인데, 황제가요, 정치적, 군사적 통치권은 물론이고 종교적 권한도 가지고 있다. 즉, 왕이 교황이다. 왕이라고 하지 말고 황제라고 합시다. 황제가 곧 교황. 황제가 곧 교황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수도는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예요. 콘스탄티노폴리스고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전성기를 맞이하여서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을 하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하였고 성소피아 대성당도 세웠죠.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도 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크리스트교 세력이 성상숭배 문제 때문에 동서로 대립을 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로 나뉘게 되었죠. 성상숭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오스만 제국의 멸망을 당하였다 아시면 되고요. 성소피아 대성당은 비잔티움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이죠. 넘어가면은 십자군 전쟁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행평가를 봤으니까 안 들어가고요. 자, 도시의 발달과 장원의 해체를 볼 건데요. 지금 여기 특허장을 받는 시민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이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였어요. 특히 베네치아, 제노바 같은 지중해 연안 도시들, 그리고 북유럽 도시들이 발달을 하였는데, 도시들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영주로부터 자치권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도시의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길드를 만들기도 했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길드를 만들기도 하였고요. 상업과 도시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화폐가 널리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영주가 노동력이나 현물 대신에 화폐로 세금을 받기도 하였고요. 어떤 농노들은 돈을 주고 해방이 되기도 했어요.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렇지만 흑사병이 나타나면서 인구가 많이 죽어서 어떤 농민들의 지위는 향상되었지만 어떤 영주들은 농민들을 억압하였기 때문에 농빈분기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장원이 계속 해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아시면 되고요. 장원이 해체되면은 여러분, 영주들은 땅이 많아야 힘을 얻는데 장원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영주의 힘은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영주의 힘 약화되었고요. 기사계급마저 몰락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되었다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이 일어나고 백년전쟁과 장미전쟁 이후로 이 각 국가들이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을 하였다. 왕권이 강화되면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을 하였다 아시면 됩니다. 혼자 계속 떠들다 보니까 슬슬 지치네요, 여러분. 그렇지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생님이 끝까지 힘을 내보도록 할게요. 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나오는데 르네상스는 당연히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를 비교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르네상스는 일단 재생, 부활을 타고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인문주의가 이제 르네상스의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의 욕망 그리고 인체의 아름다움 같은 것을 많이 강조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보카치오가 인간의 욕망을 솔직하게 묘사한 데카메론, 이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작품이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인체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화가들, 조각가들이 있었어요.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인문주의자들이 현실 사회와 교회의 부패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에라스미스의 우신예찬이라던가 아니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그리고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같은 작품은 다 알프스 이북의 작품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종교개혁 같은 경우에는요. 레오 10세가 면벌부를 판매하면서 독일의 신학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주장한 그거죠. 아니, 진실로 회개한 크리스트 교도는 당연히 면벌부가 없어도 벌을 면할 수가 있는데 교황 당신이 뭔데 면벌부를 판매를 하느냐?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루터파 교회 만들어졌고 스위스에서는 칼뱅파가 예정서를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상공업자들, 부자가 되는 것은 신의 은혜라고 주장해서 상공업자들의 환영을 많이 받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다고 했죠. 영국 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다. 로마 가톨릭의 수장은 로마 가톨릭 교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국의 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다라고 선언하는 영국 국교회가 만들어져서 이 루터, 칼뱅, 영국 국교회가 다 신교예요. 신교. 그래서 이 구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 구교와 신교가 분열되면서 곳곳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30년 전쟁은 유럽의 여러 나라가 참여를 하였고요. 이 전쟁의 결과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었는데 베스트팔렌 조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제후가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후가 가톨릭, 루터파, 칼뱅파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게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의 결과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드디어 3단원이네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송원, 명청 남았네요. 자, 송나라를 봅시다. 당나라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절도사 세력이었죠. 절도사 세력이었는데 절도사 중에 한 명이었던 조광윤이 송나라를 건국했어요. 본인이 절도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절도사 세력, 무신들을 싫어했겠죠. 그래서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키고 문인 관료를 우대하는 문치주의를 실시를 하였어요. 그리고 군사권 당연히 황제가 장악을 하였고요. 과거제 개혁을 해서 황제 앞에서 시험 보도록 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 사대부 계층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문치주의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요. 돈으로 평화를 샀죠. 군사력이 약화되었고 돈으로 평화를 사면서 재정이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안석과 같은 사람이 이제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으로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보수파 관료들의 반대로 실패를 하면서 송나라가 금나라의 공격을 받으면서 남송이 성립되었고요. 이 남송도 나중에 원나라의 침략으로 멸망을 하였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송나라 시대에 경제가 많이 발달을 하였고 교자라는 화폐 있었죠. 동업조합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리학 이때 완성이 되었고요. 3대 발명품인 화양무기, 나침반, 활판, 인쇄술이 있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카이펑과 항저우 같은 대도시에는 서민들이 즐기는 오락시설 세워졌고요. 전문 공연장이 발달하였다. 이런 거 아시면 됩니다. 해상교역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항구에서 무역사무를 맡아보는 시박사 같은 것도 생겼죠. 시박사 같은 대무역을 관리하는 기구도 생겼고요. 굉장히 여러 나라와 교류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북방민족을 볼게요. 북방민족들. 거란족, 다 북방민족들은 다들 여러 부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나눠져 있는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을 하면은 그때 이제 나라가 세워진다고 했죠. 그래서 거란족이 통합이 되어서 요나라가 생겼고요. 탕구트는 서하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여진족은 금나라를 세웠죠.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나라를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송나라를 공격해서 남송이 성립되게 했고요. 화북지방 여기까지 지배를 하였지만 결국에 몽골에 의해서 멸망을 하였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몽골을 보도록 할 건데 몽골은 이제 태무친이라는 사람이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칭기즈칸
왕이란 뜻이죠. 추대되어서 몽골 제국을 세우면서 이제 생긴 건데 굉장히 많은 지역을 테무친이 정복을 했어요. 칭기즈칸이 정복을 하고 이제 여러 개의 울루스들로 나뉘면서 또 그 울루스들의 칸들이 더 많은 지역을 정복을 하면서 이제 이게 몽골 제국의 최대 영역이죠. 그래서 금나라 멸망시켰고요. 유럽 공격하였고요. 아바스 왕조도 정복을 했어요.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아바스 왕조도 정복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쿠빌라이 칸이 이제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라 이름을 원으로 바뀌면서 남송도 멸망을 시켜서 이렇게 중국 전역을 지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원나라는요, 몽골 제일주의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죠. 몽골 제일주의는 민족 차별 정책이에요. 민족 차별 정책. 그런데 서인의 가족이 떠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한참 밤에 자고 그래서 가장 높은 계급은 몽골인, 그 다음은 생목인, 그 다음은 한인, 남인 순으로 이어지고요. 몽골인과 생목인이 주요 관직과 이제 재정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를 다 독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인, 남인에 속하는 한족들은요, 뭐 관직에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송나라 시대에 형성되었던 사대부들도 활약할 기회가 당연히 적었겠죠. 왜냐하면 과거제가 약화되었으니까. 그리고 과거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사대부가 뽑히기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민족에 따라 차별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대부들 어디서 활약을 하였느냐, 이런 잡극에서 많이 활약을 하였다 아시면 되고요. 왕위 계승으로 혼란스럽고 화폐 남발하면서 경제가 혼란스러워지니까 결국에 북쪽으로 나중에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송나라 시대부터 계속해서 지금 원나라, 송원, 명청까지 서민문화는 계속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이 원나라 당시에는 교초라는 지폐를 사용하였고요. 그다음에 서민문화 계속 발달을 하였다. 잡극의 원곡을 사대부가 써였다. 이런 것들 아시면 되고. 자, 이때 이제 육상과 해상 교통로가 완성되면서 굉장히 많은 초안길, 비단길, 바닷길 같은 게 이제 활성화가 되었죠. 그리고 역참제를 실시했다고 했어요. 이 패자가 있으면은 말을 바꿔 탈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사신들과 상인들이 역참제를 이용해서 다닐 수가 있다고 하였죠. 그래서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들 동방 견문록 남겼고요. 이븐 바투타도 여행기 같은 거 남겼다. 이런 거 아시면 됩니다. 자, 명나라 봅시다. 명나라는요, 여러분, 황제가 2명이 나와요. 주원장, 홍무제와 그다음에 영락제가 나오게 되죠. 영락제. 그래서 홍무제는 명나라를 건국하였고요. 원나라를 북쪽으로 몰아냈어요. 그래서 홍무제가 했던 것 재상제를 폐지했죠. 왜? 황제 독재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갑제, 향촌 사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갑제를 만들었고요. 토지대장과 후적대장을 만들어서 세금을 걷는 데 이용하였어요. 그리고 한족의 전통을 회복하기 위해서 과거제와 학교교육을 중시하였고 유교의 가르침을 전파하였다 아시면 되고요. 영락제는요. 베이징을 수도로 옮기고요. 적극적인 대외팽창 정책을 실시를 하였죠. 몽골 공격하였고 베트남 정복하였고 특히 중요한 거 정화의 함대를 해외에 파견하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정화의 함대를 해외로 파견하였어요? 국력을 과시하고 여러 나라와 조공채공 관계를 맺기 위해서죠. 이런 명나라도 이제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외적의 침입이 일어나면서 국력이 약화되었고 임진왜란 때 많은 군대를 파견하면서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무리하게 세금을 걷었고 결국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군에게 멸망을 하였다 아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명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지금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때는 신사층이라는 사람들이 사회를 주도를 하였고 명나라 이전에 송나라에 성리학이 등장을 하였다면 명나라 시기에는 양명학이 등장하였어요. 양명학이 등장하였고 서민문화가 계속해서 발달하였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 속에서 정치를 보는 해금정치는 선생님이 그렇게 크게 얘기 안 했으니까 보지 않아도 되고요. 군야만국 전도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일조 편법. 눈을 막 여러 명대에 이제 은이 많이 들어오면 되면서 여러 가지 세금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세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엄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인두세. 이거는 토지세. 여러 가지 항목을 이 두 가지로 통합을 해서 은으로 내게 하는 거. 조세은납파. 수업만을 미친 듯이 수화순에 들인 그 네, 이 인두세와 토지세로 합쳐서 단순화해서 내게 하는 것을 바로 일조편법이라고 하고 이게 명나라 시기에 실시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청나라죠, 여러분. 청나라. 명나라가 약해지면서 이제 여진이 또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후금을 먼저 세워요. 후금을 먼저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타이지는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몽골과 조선을 침략을 하였죠. 그래서 명나라가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을 하니까 베이징을 쳐들어가서 중국 본토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걸 보면은 이제 중국과 지금 현재 중국과 비슷한 영토를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안방 문이 열려서 청나라가 한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회유책과 강화책을 함께 사용을 하였죠. 청둥 소리의 수화가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을 다스리기 위해 회유책과 강압책을 사용하였는데 자, 과거 시험을 실시하여 중요한 관직을 만주족과 한족에게 함께 등용을 한 거. 이거 회유책이겠죠? 가운데 그 다음에 변발 강요한 거 당연히 강압책입니다. 청 비판하는 서적 금지하고 한족 중심의 중화사상 탄압한 거 회유책이죠. 사고전서 편찬하는데 많은 한족 지식인들 참여시킨 거. 아이고, 선생님이 잘못 말했네요. 강압책이에요, 강압책. 강압책. 뒤를 돌아본 이게 바로 회유책. 선생님이 계속 떠들다 보니까 순간 헷갈렸어요. 네, 강압책. 한족 중심의 주거사상을 탄압하였으니까 강압책이고 이건 회유책. 그래서 이런 청나라가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번갈아서 실시를 하였고요. 집을 찾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은 인구가 이제 많이 증가를 하고 상업도시가 번영을 하면서 이제는 고증학이 발달을 하였죠. 성리학, 양명학, 고증학 순으로 발달을 하였고 건륭제 때 사고전서 앞에 나왔던 회유책의 일환인 사고전서를 편찬을 하였죠. 그리고 뭐 홍로문과 같은 소설이 유행을 하였고 해외 무역을 허용을 하였는데 이때 특히 허가받은 공행이라는 특허 상인만 외국 상인과 무역을 할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명청대에 은이 많이 중국으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나라의 때 은이 화폐로 널리 사용이 되면서 세금 납부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자, 명나라 시기에 일조편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의 세금들을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내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정은제 같은 경우에는요, 인두세를 토지세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낼 세금이 토지세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은으로 한꺼번에 내게 하는 지정은제를 시행하였다. 일조편법과 지정은제에 구별할 줄 알아야 해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시험 범위가 끝이 나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거의 50분을 혼자 떠들었는데
확실히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많긴 많은 것 같아. 그래도 공부 조금만 해주고 이것만 보면은 정말로 100점 맞을 수 있으니까 공부 조금만 합시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시험 잘 보고 기쁜 마음으로 방학을 맞이해 보도록 합시다. 안녕.